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아마 혹시 간암을 진단받으신 환자나 보호자분이 계신다면 여러 가지 치료법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뭐 저런 치료도 했다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대한간암학회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환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간암학회에서 는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어떤 병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란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데 조금 더 이제 간략화시키고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림을 넣어서 만든 제작 자료이고요. 감히 제가 이번 영상은 간암 치료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조금 엄청난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림으로 알아보는 2022년 간세포암종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자료는 아무래도 의료진보다는 환자나 이제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 어떤 문장이 있으면 아래 뭐 A1, A2, B1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A1 이런 게 제일 좋은 거고 A2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 B1은 그거보다 근거 수준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1이나 A2는 거의 확실하다 생각하면 되고 B1은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간염 바이러스가 안 걸리도록 하는 거를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나 아니면 비형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꼭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맞는 게 바로 1차 예방이고, 이렇게 돼야 비형간염이나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걸리지 않으면서 간세포암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이제 2차 예방이라는 거는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이미 걸린 사람인데 그분들이 간세포암으로 가지 않기 위한 거를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B형간염을 눌러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C형간염도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제, 요새 치료 좋아져서 두세 달이면 그냥 완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하게 되면 결국 간세포암종이 매우 효과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치료하는 거를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요새 이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마 만성간염 있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고지혈증 약, 스타틴 이런 걸 드시자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혹 제 환자분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약을 추천드리면 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약 더 먹어야 되나요?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인디케이션이 돼서 스타틴을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세포암종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근거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일단 의사 선생님이 스타틴을 먹자고 하면은 뭐 크게 거기 못 먹을 이유가 없지 않으면 드시는 쪽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우리가 놀랍게도 커피는 간세포암종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 커피 하루 3잔 정도까지는 안전하고 오히려 간세포암종에 더 좋다고 되어 있으니까 드시는 쪽을 권유드립니다. 원두 커피예요. 맥심 아니에요. 자, 이제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간세포암, 간암까지는 생겼어요. 생기신 분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거를 우리가 3차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간세포암종에 걸린 분이라도 그때부터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간세포암종 재발을 확연하게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항바이러스의 치료가 바로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간암은 아무에게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고위험군에게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고위험군은 40세 이상의 만성 B형간염이나 C형간염,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는 간경화가 바로 간세포암종의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간 초음파 검사랑 알파 태아단백 검사, 특히 이 중에선 초음파 검사가 더 중요한데요. 감시 검사 시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종은 우리가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되는데, 간암은 물론 조직 검사로도 확진을 할 수 있지만 전형적인 영상 소견, 즉 CT나 MRI만으로도 확진을 할 수 있는 특이한 종류의 암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암을 영상학적으로 진단을 한다고 할 때 초음파만으로는 이렇게 진단이 되지 않고요. 1cm 이상의 결절, 혹이 있을 때 CT나 MRI에서 전형적 소견을 보일 경우에는 간세포암종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CT나 MRI까지 찍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게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간혹 이런 질문 올려주시는 구독자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 뭐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만 추적 검사 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암의 병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기는 TNM 스테이지를 쓰게 되고요. 이게 이제 모디파이드 UICC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는 튜머,
그러니까 간세포 암의 크기와 위치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 보통 기준이 되는 게 암이 몇 개냐, 2개 이상이냐, 아니면 제일 큰 거 기준으로 암 크기가 몇 센치냐, 그리고 주변에 혈관 침범이 있느냐로 이 T 스테이지가 결정이 되고요. N은 림프 노드라 그래서 림파선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은 메타스타시스, 이제 간이나 임파선 말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느냐, 뭐 뇌나 뼈나 폐 쪽으로 전이가 있는지를 M 스테이지라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간암 병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간암 치료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수술, 간 절제입니다. 보통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간암 병기가 낮고 간 기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간암의 크기가 작아도 문맥압 항진증, 뭐 정맥류가 심하던가 아니면 뭐 황달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거예요. 암세포도 크기가 작고 간의 기능도 매우 좋다. 즉 문맥압 항진증이나 고빌리루빈 혈증이 없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고, 다른 어떤 치료보다도 우리가 재발이나 그런 위험성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암 크기는 작은데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 이식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간 이식은 암 크기가 또 너무 커지면은 이식을 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보통 밀란 척도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식을 할 수 있는 암의 크기는 만약에 암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5cm까지 허용인 거고요. 만약에 암이 3개 미만이라고 하면 제일 큰 거 기준으로 3cm까지가 해당입니다. 즉 만약에 6cm짜리가 있다. 이거는 이식을 보통 권유드리고 있지 않고, 5개 종양이 있다. 이것도 이식 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 3 곱하기 3 이게 바로 밀란 척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 이식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가 아무리 생체 간 이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검사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하는 시간 동안 암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 이식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목적으로 고주파 열 치료술이나 경동맥 화학 세점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암의 크기가 밀란 척도에 안 들어가서 이식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간암이 처음 왔는데 6cm짜리가 왔어요. 그런데 경동맥 화학 세점술을 통해서 그거 크기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한 4cm까지 이렇게 줄이고 나면 밀란 척도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이후에 이식을 하는 거는 오히려 추천이 되고 있고, 이 경우 이식하게 되면 다른 치료법 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혹 1차 치료로 수술을 했는데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간 이식을 적용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 기준은 5cm짜리 하나, 3cm짜리 3개 미만 이렇게가 기준입니다. 국소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 전신치료랑 좀 다른 개념인데, 전신치료는 전신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소치료는 간 안에 있는 병변을 주로 치료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대표적인 국소치료가 앞서 보여드렸던 수술이랑 그 다음에 고주파 열 치료술, 우리가 보통 RFA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은 특히 작은 암, 뭐 직경이 3cm 미만에 대해서는 수술과 거의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합병증 면에서는 고주파 열 치료술이 더 우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암 크기가 작아도 수술을 고려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바로 고주파 열 치료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주파 열 치료술이 3cm 미만일 때 이제 거의 수술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3cm가 넘어가면은 그래도 수술보다는 약간은 재발률이 높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 고주파 열 치료술 하고 나서 뭐 일부 약간 재발을 하려고 하는 그 병변이 보일 때 거기에 경동맥 화학센선술을 같이 하게 되면 생존율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 고주파 열 치료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기 간암에 대해서 우리가 권유드리는 치료법이고요. 지금 이제 얘기 드리는 경동맥 화학세점술이라는 거는 중기 이상의 간암, 그러니까 뭐 중기나 아니면 진행성 간암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화학세점술은 보통 이제 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다가 바로 항암제를 쏘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국소 치료가 어렵고 절제나 이식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간 기능도 좋고 뭐 영상학적으로 혈관 침범이 없고 다른데 전이가 없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경동맥 화학세점술 TACE를 많이 시행하는 편입니다. 경동맥 화학세점술이라는 게 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다가 항암제를 이제 뿌려야 되는데, 그 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정확히 찾아서 거기에만 항암제를 뿌려야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냥 항암제를 뿌리게 되면은 정상 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 경동맥 화학세점술은 서양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나 동양이 훨씬 더 치료를 잘하는 편입니다. 뭐 젓가락을 잘 써서 이런 또 세밀한 시술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이제 경동맥 화학세점술은 원래는 저희가 혈관 침범이 없는 경우에 고려를 하고 있는데, 간문맥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동맥 화학세점술을 하고
추가적으로 체외 방사선 치료, 그 간문맥 침범이 있는 부위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경동맥 화학질전술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통상적이라 그래서 그냥 정말 그 항암제랑 그 다음에 경화 물질을 쏘고 나오는 게 있고, 요새는 약물 방출 미세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 저 빨간 구슬 안에 항암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항암제가 분포되도록 하는 게 바로 약물 방출 미세구를 이용한 경동맥 화학질전술입니다. 아무래도 항암제가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합병증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편이고요. 어쨌든 에피카시, 그 치료 성적 면에서도 통상적 경동맥 화학질전술이나 약물 방출 미세구나 거의 동일한 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이 약물 방출 미세구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특수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는 뭐 저런 국소 치료도 싫고 경동맥 화학질전술도 싫다 이럴 경우에는 체외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체외 방사선 치료도 간 기능이 좀 버텨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차일드 클래스 A, 그리고 이제 B 중에서도 B가 원래 7점, 8점, 9점이 B거든요. 이 중에서 7점까지만 우리가 보통 체외 방사선 치료가 해당이 되고, 간의 전체에다 방사선 쏘게 되면 간이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 부피가 40% 미만이면서 전체 방사선 조사량이 30 그레이스케일 이하일 경우에는 체외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양성자 치료가 좀 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간암, 3cm 미만의 간암에 대해서는 고주파 열치료술이랑 양성자 치료가 그 국소 제어율, 생존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방사선 치료가 대부분 정말 완치, 치료에 약간 집중을 하는 거라면 완화 목적으로도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뼈에 전이가 있어서 너무 아파하시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 쪽으로만 우리가 완치는 안 되겠지만 증상 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신 치료입니다. 전신 치료는 우리가 이제 국소 치료, 수술도 안 되고 고주파 치료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동맥 화학질전술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데 전이가 있던가 암이 굉장히 큰 거,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신치료 항암제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전신치료 경험이 없고 다른 항암제를 쓴 적이 없고 간 기능이 좋은 차일드 클래스 A이면서 ECOG 퍼포먼스라 그래서 잘 움직이시는, 누워있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로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세계 가이드라인에서는 더발루마, 트레멜링ум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내년에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진행성 간암 중에서 저 베바시주마를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베바시주마은 출혈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맥류 출혈이 이미 있다든지 터질 것 같은 사람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인 치료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전신치료 1차로 쓰였던 소라페님이나 렘바틴이 먹는 알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아까 전신치료에서 차일드 A여야만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B 중에 7점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A가 아니기 때문에 아테졸리주마, 그 베바시주마은 사용이 어렵지만 B 7점까지는 우리가 소라페닙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런 1차 전신치료, 뭐 아테졸리주마 아니면 더발루마, 소라페닙 이런 걸 사용을 했는데도 암이 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2차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고, 다만 이제 2차 이상 전신치료부터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담당 선생님께서 개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치료를 아마 권유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간암에서도 인정받은 면역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런 뭐 요양병원에서 정말 말기 환자들한테 해당하는 그런 면역치료가 아니고요. 인정받은 면역치료는 우리가 보통 2cm 미만의 간세포 암종에서 작으니까 수술이나 아니면 고주파 열치료술을 완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이 환자들이 재발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NK T셀이라는 거를 자가주사하는 거를 면역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간암이고 완치가 되었는데 이분이 뭐 가족력이 있거나 왠지 좀 재발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면역치료를 보조요법으로 이후에 하고 나면 재발률을 낮춰준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진통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타이레놀도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소형性진통제, 제가 엔세이드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게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3개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는 특히 우리 간이 안 좋은 환자분들한테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엔세이드 사용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엔세이드에 해당하는 게 뭐 이부브로펜, 그 다음에 나프록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먹게 되면 콩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암 치료를 잘 받았어요. 완치가 됐는데 대체 언제까지 병원을 다녀야 되나 궁금하실 수 있죠. 보통 우리가 간암 재발은 첫
2년에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뭐 환자에 따라서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정기 검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 한 5년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느슨하게 감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5년이 넘었다부터는 뭐 일반적인 그냥 만성간염 환자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2년까지는 열심히 병원을 다녀야 되고 2년부터 5년까지는 조금 설렁하게 다녀도 되고 5년 넘으면 거의 일반인과 비슷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2022년 간세포함종 가이드라인은 박종원 교수님께서 주도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꼭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잘못된 치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보면 아트의 경지인 것 같아요. 의학이라는 게 이제 어떤 맞는 길은 있지만 이 환자한테는 이게 맞지 않은 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선생님 잘 믿고 따라가시면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